이 사건이 되게 의미가 큽니다. 서현이 사건인데요. 이게 서현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네.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현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3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야.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이게 훔쳤다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2,300원. 근데 본인은 그 다음 피고인의 그 범죄 사실이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집주인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파리 반지 2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지고가 절취했다. 자기 학부형 그거는 절취하면서 자기 지금 2,300원 지금 훔쳤다고 이렇게 애를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 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죄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건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피해자의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스스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다 부러뜨려 놓고 이렇게 막 해서 아이의 뼈가 부러진 것 같다.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더 악랄하게 본 거죠. 네. 살인이죠? 살인이죠.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보호자라는 어떤 역할을 영원히 못 맡게 해야 되지 않나요? 느낌이 드는 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이런 잔인한 폭력범들은. 근데 이서연 어린이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막을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이 가족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동학대가. 아이가 고발을 하진 않죠. 예, 아이가 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통 기사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럼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우리 지금 많은 어른들이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60년 정도 계속돼 왔거든요.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물론 가정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는다는 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나 그냥 가정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집안의 문제일지라도 좀 의심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